저는 임용닷컴 차현솔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유아 특수교육학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유아 특수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유특 학생들이 봐야 될 내용이고요. 따라서 이 유아 특수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말하기 앞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아교육과 그리고 특수교육학 이런 것들과 관련된 유아 특수교육학과의 관계성을 한번 말씀드리고 수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유아 특수 같은 경우 유특이라고 하죠. 이 유특이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당연히 유아 특수교육학이기 때문에 특수 교육학을 보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유아 특수교육과이기 때문에 유아 교육학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봐야 될 게 지금 우리가 배울 유아 특수교육학이고요. 그리고 유치원 교육과정, 보통은 누리교육과정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유특 같은 경우 솔직히 말해서 특수교육학만 열심히 보시면 합격을 했습니다. 실제로 자격증이 2개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유아 특수 자격증과 중특 자격증을 이렇게 가진 분들이 꽤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도 유특 같은 경우에는 중특에 비해서 TO가 좀 적기 때문에 포커스를 특수교육학을 공부를 해서 둘 다 시험을 치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때도 특수교육학을 많이 알면 유특 내용은 별로 몰라도 되기 때문에 중특과 유특 둘 다 합격하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지금 근래 작년과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특수교육학과 유아특수교육학을 묶고 그리고 유아교육학과 유치원교육과정을 묶어가지고 하나를 A, 하나를 B라고 얘기를 할 때 이게 5대5 정도로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즉 특수교육학과 유아특수교육학 내용이 5 그리고 유아교육학과 유치원교육과정이 5 이렇게 나왔죠. 그렇게 보면 특수교육학만 보고서는 이제서는 유특에서 합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오죠. 따라서 유특 같은 경우에는 유아교육학도 열심히 봐야 되고요. 특수교육학도 열심히 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유아 특수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아교육학 내용이기도 하고 특수교육학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유아교육학도 아니고 특수교육학도 아닌 그 어떤 것들이 유아 특수교육학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시험 문제를 볼 때는 이게 특수교육학으로 물어봤는지 이게 유아교육학으로 물어봤는지 판단을 해야 되고요. 판단하는 근거는 방금 얘기했던 이게 유아 특수교육학에서 나오는 내용인지 또는 고유한 내용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아 특수교육학 내용을 따로 공부를 할 거고요. 이 유아 특수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이름 그대로 유특만 한정해서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특 같은 경우에는 방금 얘기했듯이 이 3가지 영역에서 어떤 영역으로 출제 근거가 되는지를 시험장에서 잘 판단을 해야 되고 그래야 정확하게 물어봤던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남들보다 조금 높게 점수를 받을 수 있고 그러면 합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몇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이 유아 특수교육학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이 유아 특수교육학 같은 경우에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일단 특정한 내용을 새로 배울 때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마인드맵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마인드맵을 이렇게 큰 단위 또는 하위 단위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먼저 해야 될 내용은 이 마인드맵을 열심히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 마인드맵을 열심히 보고 나서 뭘 해야 된다? 구체적인 섹션 내용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최소한 처음 공부할 때는 구체적 내용을 보고 이 마인드맵이라도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뭐 구두를 하든 백지 인출을 하든 간에요. 일단 그래야 전반적인 큰 틀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요. 이걸 통해서 다음번에 할 유아 특수교육학 문제를 살펴보면서 이게 특수교육학 문제가 아니고 이게 유아교육학 문제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아 특수교육학만의 마인드맵을 여러분들이 따로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유아 특수교육학을 여러분들이 배우기 위해서는 이 마인드맵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구조화를 하고 그 중에서 키워드라고 생각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같은 경우에는 오직 유아 특수교육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이 교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재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몇 가지 강론서 내용으로 유아 특수교육학에서 강조하는 또는 유아 특수교육학에서만 나오는 내용들을 이렇게 추려놨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이소연 선생님 유아 특수교육 이거 같은 경우는 1판 내용도 중요하고 2판 내용도 중요해요. 그래서 현재 우리 교재는 이 책 기반으로 여러 가지 강론 내용들을 제가 임의적으로 순서대로 편집해 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거 말고도 뭐 강경수 선생님이 대표자료로 있는 유아 특수교육개론, 그리고 유수학 선생님이 집필하신 유아 특수교육, 그리고 최근에 이소연 선생님이 이제 만든 개별화 교육까지라는 책에서 시험 문제가 꽤 나오기 때문에 이 4가지 책으로 우리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맨 처음에 봤던 이소연 선생님 유아 특수교육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봤던 이소연 선생님 개별화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이 관련된 강론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관련 내용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우리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소연 선생님 책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고, 최근 2, 3년 문제는 이 책에서 거의 대부분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자, 이 유아 특수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전반적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죠. 이 전반적 내용이 목차 내용이고요. 이 목차 내용들을 정리한 게 제가 방금 보여줬던 이 마인드맵입니다. 자, 마인드맵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마인드맵을 보시면 총 6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 같은 경우에는 유아 특수교육의 이해라고 해가지고요. 방금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유아 특수교육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육학과 유아교육학 그 어딘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들을 지금 첫 번째 챕터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챕터 같은 경우는 진단 및 교육계획인데, 뭐 이 진단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육학에서 장애아 진단 및 평가에 따라 배웠던 내용이죠. 근데 배웠던 내용인데 재밌게도 유아 특수 같은 경우에는 장애아 진단 및 평가에서 배웠던 내용 말고 또 다른 내용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진단평가 단계의 의학적 평가와 교육적 평가를 분리해서 얘기를 하죠. 그런 내용들이 지금 두 번째 챕터의 진단 부분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진단의 결과에 따라서 학생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평가할지를 정할 수 있고, 이 정한 내용을 소위 말해서 개별화 교육계획 또는 개별화 가족계획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와 관련된 내용이 교육계획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단과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고, 이거를 학생들에게 지도를 해야 되잖아요. 이 지도할 내용이 세 번째 챕터인 교육과정 운영의 실제 내용이고요. 이 교육과정 운영의 실제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들이 네 번째 챕터 장애 유아의 일과 및 활동 참여, 그리고 5번째 챕터 사회적 통합, 6번째 챕터 전위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여기 세 번째 챕터의 구체적 내용들이 네 번째, 5번째, 6번째 챕터라고 기억하시고, 최근 문제 같은 경우는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에서 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볼 내용이 유아 특수교육의 이해이기 때문에 이 유아 특수교육 이해와 관련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재 같은 경우에는 챕터 다음에 섹션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자, 유아 특수교육의 이해의 첫 번째 챕터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총 3가지의 섹션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섹션은 유아 특수교육의 개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유아 특수교육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들이 지금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 및 용어에는 유아 특수교육이 뭐냐, 그리고 이 유아 특수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들을 정의를 해놨고요. 이 정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유아 특수교육 대상자를 다음에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이 유아 특수교육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학문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아 특수교육의 고유한 특성을 이렇게 따로 언급한 내용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섹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섹션에서 얘기했던 유아 특수교육이 뭐냐와 관련해가지고 두 번째 섹션은 유아 발달과 발달장애라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죠. 쉽게 얘기해서 유아 특수교육에서 그러면 특수교육을 받아야 될 유아를 찾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비장애 학생들의 발달 과정을 알아야 되고요. 이 비장애 학생의 발달 과정과 비교해가지고 어느 정도 지체되거나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는 애들을 유아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섹션에서는 이러한 발달과 관련된 발달의 이해와 발달 과정 및 특성들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즉 유아 특수교육 대상자를 찾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발달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발달에 문제가 있는 애들을 발달 장애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발달 장애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여기 유아 특수교육 대상자의 발달 지체와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실제로는 다른 개념인데 현실적으로 거의 동일하게 많이 사용해요. 그 대신 여러분들은 이제 전공자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했던 이 발달 지체와 그리고 발달 장애가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혼용해 쓰기 때문에 실제 강론에서도 이 내용들을 많이 혼용해서 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발달 장애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중도 지적장애, 중도 자폐성 장애를 지칭하는 발달장애가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다시 말해서 다른 비장애 아동들보다 발달상의 약간의 어려움과 지체를 가진 발달 지체 개념으로 발달장애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챕터에 나오는 이 발달장애와 관련된 내용은 전부 다 발달 지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언급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섹션에서는 이 발달 지체, 발달 장애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섹션에서는 이러한 발달 장애의 원인 및 예방을 얘기를 하는데, 유아 특수교육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예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방과 관련된 내용이 엄청 많이 언급이 되고 시험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장애 예방과 유아 특수교육이라는 내용에 보시면 1차 예방과 2차 예방과 3차 예방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내용들 같은 경우에도 지적장애에 나와 있는 예방과 관련된 비슷한 내용으로 나오는데, 지적장애에 나와 있는 예방 같은 경우에는 유아 특수에 한정짓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장애와 관련된 예방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내용 같은 경우는 원래 AAIDD라고 해서 미국 지적장애 협회에서 얘기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와 비슷한 내용이 이 장애 예방과 유아 특수교육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긴 한데 추가적으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유아 특수교육에 한정지어서 얘기할 수 있는 내용도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챕터에 나와 있는 유아 특수교육의 이해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을 먼저 좀 기억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저 관련된 내용을 봤으니까 우리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챕터 유아 특수교육의 이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아 특수교육의 이론적 배경이라고 하면서요, 유아 특수교육의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정의를 보시면 취약전 특수 아동에게 제공되는 특수교육을 의미한다고 나와 있고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이 특수 아동이 뭐냐, 그리고 특수교육이 뭐냐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즉 취약전 특수아동에게 제공되는 특수교육이기 때문에 특수아동과 특수교육에 관련된 용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특수아동이 뭐냐? 일반적으로 사회 기준이나 전형성에서 벗어나는 아동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특수교육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으로 정의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정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제가 통합교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대부분 아동들을 이렇게 나열을 한다고 하면 평범한 애들이 가장 많고요. 그렇지 않은 애들이 양극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포가 좀 적게 나옵니다. 이거를 우리는 정상 분포 곡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정상 분포 곡선에서 소위 말해서 조금 이상하다, 문제가 있다, 특이하다고 얘기하는 게 표준 편차 2 기준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2 표준 편차와 그리고 플러스 2 표준 편차를 나눠가지고 이 부분에 있는 애들을 가르치는 걸 보통 특수교육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즉 영재들을 제외하고 마이너스 부분의 애들을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얘기하는 편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원래 이 원어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2, 마이너스 2를 포함해서 얘기하는데, 현재 우리 교재 그리고 이소원 책에서는 그렇지 않고 마이너스 2 애들을 특수아동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특수아동을 봤으니까 다음에는 특수교육을 봐야 되는데, 이 특수교육 같은 경우는 이러한 특수아동의 개별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고안된 교수를 얘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특수교육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장애인들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특수교육의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그 정의를 보면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동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특수교육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취약 전 특수아동에게 제공되는 특수교육을 유아특수교육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묶어서 얘기한다고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유아기 특수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교육이라고 할 수 있고요.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등에 포함하는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장애인을 지닌 유아에게 제공되는 특수교육 의미로 사용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특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예방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아특수 교육이라는 개념에 더해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장애 위험을 지닌 유아와 발달상의 지체를 보이는 것으로 진단된 유아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그들에게 특수교육을 가르치는 것을 유아특수교육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아특수교육의 개념을 지금 나와 있는 특수아동과 특수교육으로 설명한 내용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유아특수교육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유아교육, 즉 유아교육학과 그리고 특수교육, 특수교육학 내용을 포함하고 플러스 보상교육이라는 남들에게 없는 또는 결핍된 내용을 채워준다는 의미에서 보상교육이라는 것을 포함해서 유아특수교육이라고 한다는 이소원 선생님 개념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사용된 또는 비슷하게 사용되는 용어들이 있죠. 그 용어들이 여기 조기특수교육, 그리고 특수화 조기교육, 조기중재, 조기개입 이러한 용어들을 사용하는데 이소연 선생님 책 그리고 우리 교재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정해 두었습니다. 일단 조기교육이라고 얘기를 하면 0세에서 2세 아동에게 즉 신생아님이 영아와 그 가족을 위해서 제공되는 협력적이고도 종합적인 특수교육 서비스를 조기교육이라고 합니다. 엄청 빠르죠. 그래서 조기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보통 3세 기준 전에 얘기하면 조기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아특수교육 같은 경우는 취약정, 즉 학령기 아동 전에 가르치는 특수교육을 유아특수교육이라 하기 때문에 장애 유아의 개별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공되는 특수교육 서비스를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취약의 전이기 때문에 3에서 5세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학령 초기 특수교육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7살, 8살에 학교를 가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6살쯤 학교를 가기 때문에 이 6살, 8살 대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초기 학령기 아동에게 제공되는 특수교육 서비스를 학령 초기 특수교육이라고 딱이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해가지고 이거를 조기 특수교육이라고 하는데 이 조기 특수교육은 0에서 8세, 즉 조기계획과 그리고 유아특수교육과 그리고 학령 초기 특수교육을 모두 포함하는 생애 초기에 제공되는 특수교육 서비스를 조기 특수교육이라고 한다고 명시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어들의 차이가 있다는 것 정도 기억하시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용어들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에 대놓고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론서라든지 강론서를 볼 때 조금 편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유아특수 같은 경우에는 왜 필요하냐, 그와 관련해서 당위성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언급한 내용이 있죠. 자, 유아특수교육의 당위성이라고 해가지고 왜 해야 되느냐, 일단 조기 학습의 중요성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장애 예방 및 최소화를 얘기하고 가족의 필요 지원을 얘기하고 사회 경제적 혜택을 얘기하는데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딱 두 가지 정도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유아특수교육이 왜 필요하냐면 조기 학습에 중요하기 때문에 유아특수교육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애들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여기 발달 과정의 결정적 시기라고 있어요. 이 시기를 넘어버리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센 중재를 하더라도 그 전에 했던 중재에 비해 효과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발달 과정의 결정적 시기 전에 조기 중재를 한다고 하면 훨씬 효과적일 겁니다. 그래서 유아특수교육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장애의 예방 및 최소화라고 해서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장애가 발달과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즉 예방하기 위해서 유아특수교육을 하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특수교육의 필요성 또는 당위성이라고 얘기하면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고, 이 네 가지 중에서도 조기학습의 중요성과 장애 예방 및 최소화 관련된 내용을 기억하시고요. 추가적으로는 가족의 필요 재원을 해서 장애 유아 또는 장애 영아를 가진 가족들 같은 경우에도 지원이 필요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맞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 유아특수교육이 필요하고, 그리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장애의 예방 및 최소화를 한다고 하면 이러한 시설 수용 감소와 그리고 고용률을 증대시킬 수 있고, 그리고 특수교육 비용을 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 혜택이 있기 때문에 유아특수교육을 하라고 또는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필요성 정도는 방금 제가 얘기했던 조기학습의 중요성과 장애 예방 및 최소화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필요성과 연계해가지고 이 유아특수교육의 목적, 하면 뭘 얻을 수 있느냐가 이제 네 번째 내용으로 나와 있죠. 이 네 번째 내용도 보시면 가족들이 그들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도록 지원한다. 이거는 방금 얘기했던 이 가족의 필요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고, 유아의 참여와 독립성 그리고 습득을 촉진한다. 뭐 이 같은 경우에는 조기학습의 중요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연결해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주요 영역의 발달을 촉진하고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형성하고 지원하고, 기술의 일반화된 사용을 촉진하고, 전형적인 생활 경험을 제공하고 준비시키고, 장애 문제나 장애 발생률을 예방한다. 결국에는 이거와 그리고 이거와 이거를 묶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필요성과 목적은 따로따로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처럼 필요성과 목적을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되는데,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아특수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장래 문제나 장애 발생을 예방한다는 이 내용을 좀 기억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뭘 봤냐? 유아특수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봤죠. 그럼 이러한 유아특수 교육을 받는 특수교육 대상자 또는 유아들에 관련된 내용이 두 번째 나와 있는 유아특수교육 대상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유아특수교육 대상자라고 해가지고요. 첫 번째, 장애 유아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장애 유아가 뭐냐? 이미 형성된 장애를 지니고 있는 유아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된 장애 판단 기준에 의해서 장애를 지닌 것으로 진단된 유아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영유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0세에서 10세 정도의 애들을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유아로 한다고 하면 방금 여기 언급했던 3세에서 6세, 즉 취학 전 아동들 중에서 영아를 제외한 아이들을 유아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즉 유치원에 다니는 애들. 자, 그러면 그러한 애들 중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된 장애를 지닌 것으로 판단된 유아들을 장애유아라고 합니다. 이 장애에는 뭐가 있냐?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생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 밖에 대통령 영화는 정하는 장애. 그래서 이 그 밖에 대통령 영화를 정하는 장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개정된 내용으로 본다고 하면 중복장애 개념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관련 내용을 보면서 좀 기억하시고, 이러한 특수교육법에 의해서 장애 판단 기준에 만족한 애들을 장애 유아라고 한다는 것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발달 지체라는 용어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발달 지체 유아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이 발달지체라는 용어는 왜 사용하느냐? 먼저 유아 특수 교육 대상자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해 유형별 장애 분류에 의한 표찰은 대부분 유아에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된다. 이 말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장애와 진단 및 평가에서 배웠던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을 진단 평가를 할 때에는 일단 선별 그리고 진단 그리고 적부성 또는 적격성을 판단을 합니다. 얘가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특수교육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단계를 적격성 또는 적부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적격성, 적부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등으로 명칭을 부여하는 걸 표찰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표찰을 하면 애들에게는 별로 안 좋다고 얘기를 하죠. 왜 안 좋냐? 그게 이제 그 밑에 있는 내용들로 언급이 되는데 일단 학령기 장애 아동의 경우 지적장애나 학습장애 등의 공식적인 표찰을 통해서 적절한 교육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하지만 유아 특수교육 대상자의 경우 장애명에 의한 표찰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강조된다. 그러면 왜 안 되느냐? 첫 번째, 특수교육 분야 전반에 걸쳐 일고 있는 장애명에 따른 표찰의 부정적 영향의 심각성에 대한 논의 자체가 장애 표찰의 부적절함을 보여준다. 쉽게 얘기해서 이 표찰이라는 용어 자체가 문제이라는 거죠. 영어로 레이블링이라고 하는데 어떤 영향이 있냐면 자, 이것도 이소연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유아가 일단 특정 장애명으로 표찰되고 나면 개인적인 특성이나 성격 등에 의해서 인식되기보다는 주어진 표찰에 의해서 수용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철수라는 애가 있는데 이 철수라는 애가 예를 들어서 지적장애라고 이렇게 진단이 되고 그에 대해서 표찰이 된다고 하면 철수보다는 지적장애로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별로 안 좋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장애명에 의한 표찰은 주변 사람으로 하여금 장애명에 따라 잠재적 능력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과소평가하게 만들고 자기 암시적인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실제 유아의 성취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 말이 뭐냐? 자, 일단 지적장애라고 철수가 표찰이 된다고 하면요. 이 지적장애라는 프레임에 갇혀가지고요. 얘가 뭘 하든 뭘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걸로 다 평가를 되고 그리고 애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기가 지적장애를 알게 되면 실제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성취를 나타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표찰이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당한 통로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표찰로 인해서 정규 교육과정이나 사회로부터 분리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적장애가 아니었다고 하면 그냥 통합 학급에서 친구들과 같이 수업을 받고 그리고 생활할 수 있지만 이 지적장애를 됨으로써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로 와서 소위 말해서 분리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이러한 표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찰하면 즉 지적장애 그리고 학습장애 등등으로 불리는 게 별로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소연 책 같은 경우 그리고 우리 교재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현재 그 정의나 진단 기준이 학령기 아동에게 적합하게 개발된 것으로 유아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교육적으로도 비기능적일 수 있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 언급되어 있는 이러한 시각, 청각, 지적 같은 경우에는 학령기 아동에게 포커싱을 대해서 만들어져 있는 개념이고 따라서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이 개념과 별로 맞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학습장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유아 특수교육에서는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학습장애라는 개념이 학령기 학생에게만 얘기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본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건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방금 얘기했던 이 발달 지체라는 개념을 적용해가지고 요즘에는 얘기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 발달 지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좋은 점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장애명이 아닌 발달 상태를 제시함으로써 발달에 적합한 환경에 배치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 그리고 장애명에 의해서 결정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신에 유아 개인의 필요와 능력에 맞는 서비스를 촉구하는 개념으로 역할을 한다.
그리고 발달지체라는 용어 사용을 통해서 장애 표출했다는 서비스보다 통합교육을 추가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 지체장애 등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발달지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훨씬 더 좋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좋은 이유가 첫 번째, 발달에 적합한 환경에 배치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유아 개인의 필요와 능력에 맞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 통합교육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발달지체라는 용어가 훨씬 더 적절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발달지체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네요. 자, 발달지체가 뭐냐? 이 발달지체 같은 경우는 영어로 본다고 하면 원어로 developmental delay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던럽이라는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일반적으로 자신의 나이보다 훨씬 더 어린 전형적인 발달을 보이는 아동과 동일한 스윙을 보이는 아동을 발달지체를 가진 아동이라고 얘기했고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 정서, 적응행동 등과 관련된 영역에서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해서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을 발달지체를 가진 아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발달지체라는 용어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꼭 외워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영역이나 여기 나와 있는 연령을 가지고 시험 문제 꽤 많이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러한 발달 지체에 구분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 기준이 이 진단 기준입니다. 자, 긴장 기준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또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양적 측면에서 나눌 수 있고요. 두 번째 일탈적 측면에서 나눌 수 있어요. 이 양적 측면에서 나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수치를 나눈다는 뜻인데,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정상 부호 곡선에서 마이너스 2부터가 소위 말해서 좀 지체됐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발달 지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표준 편차 1.5에서 2 정도, 즉 이 정도 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발달 지체라는 용어를 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5에서 2 정도의 표준 편차 정도를 지체를 보이는 아동을 발달 지체라고 평가한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일탈적 측면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임상적 견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문가가 보고에 지체가 되어 있다고 말하는 게 임상적 견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전문가와 부모가 포함돼 가지고 그들의 적격성을 통해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발달 지체의 진단 기준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는 내용이 뭐냐면, 표준화된 검사를 했을 때 1.5에서 2 정도 지체된 경우 발달 지체라고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개념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1.5 이하, 2 이하라고 기억하시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자, 그리고 이 발달 지체와 관련해서 또 다른 용어가 나오죠. 아까 유아특수교육에서 나왔던 용어 중에 하나인 장애 위험 유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위에 나와 있는 발달 지체 같은 경우에는 발달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딜레이된, 지체된 애들을 얘기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자, 현재 형성된 장애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런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학교 생활에 실패를 초래하거나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게 장애 위험이라는 거고, 이러한 장애 위험을 가진 아동을 장애 위험 유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장애 위험 유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이거 신경 쓰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여기 유아 특수 교육과 관련된 정의에 그런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 있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장애 위험 유아와 관련해 가지고요, 그러면 장애 위험 요인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 요인이 지금 환경적 요인, 그리고 생물학적 위험, 그리고 형성된 위험, 이 세 가지가 언급이 돼 있고, 그리고 이 세 가지의 내용이 예전 기출 문제에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즉, 장애 위험 유아와 관련된 장애 위험 요인이 이 세 가지라는 거.
그리고 환경적 위험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사회적 위험 요인을 얘기하고 생물학적 위험 요인 같은 경우에는 출생 전후나 출산 중에 나타난 위험 요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형성된 같은 경우는 유전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미 가지고 있는 위험 요인을 얘기한다는 거. 그래서 구체적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내용들 정도는 여러분들이 파악해 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유아 특수 교육과 관련된 전반적 내용을 봤죠. 그것들과 관련해서 유아 특수 교육 영역의 고유한 특성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네요. 자, 첫 번째 모체 영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아 특수 같은 경우에는 유아 교육과 특수 교육, 보상 교육의 세 가지 내용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라는 거. 그리고 다양성이라고 해가지고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레이블링, 표찰, 장애명을 명시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장애 또는 모든 정도의 장애를 포함해서 취학 전 정연령대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유아 특수교육을 하는 이유, 즉 중재의 목적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애 예방과 그리고 장애의 최소화를 하기 위함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눈에 띄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거죠. 부모 참여. 뭐 특수교육도 요즘에 부모 참여 많이 얘기를 하지만 유아 특수교육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모 참여가 필수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 참여와 관련된 내용이 좀 유아 특수교육의 특성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좀 쉬었다가 두 번째 섹션인 유아 발달과 발달 장애를 살펴보도록 할게요.